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걸 좋게 보는 부류가 아니고요. 계속 보유하면서 시세 최고의 활황장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유하고, 하락장이 왔음에도 3년 4년 동안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유하는 거, 저는 이거를 극히 싫어하고 안 좋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반갑습니다. 주식 독설가입니다. 네. 비트코인이 바닥을 다지고 다시 9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우선 이전에 7,700만 원까지 떨어진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많이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지긋지긋한 마운트 곡스 그 이야기 때문이거든요. 우선은 마운트 곡스가 이제 물량을 배정받은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 출회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매도 물량으로 나오면은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물량이 실제로 막 나와서 매도가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심리가 저 매물이 이제 다 나오면은,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은 가격이 떨어질 거니까 우리가 먼저 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포 심리로 인해서 매도를 해서 가격이 좀 떨어지는 측면도 있고요. 실제로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온 것은 이제 마운트 곡스 물량이라기보다는 독일 정부에서 한 5만 개 정도 되는 비트코인 정부 물량이 있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뭐 압수 물량이라든가 뭐 범죄에 사용됐던 그런 거 압수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런 매물들이 실제로 독일 정부 지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거래소로 가서 매도 물량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한 번 나왔을 때는 처음에 별거 아니겠지라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나왔어요. 그게 한 1, 2주 정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총 물량이 한 5만 개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와, 계속 더 나온다, 계속 더 나온다라는 그런 공포 심리. 근데 이번에 그 독일 정부 물량은 거의 다 소진된 걸로 이제 저희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독일 정부에서 물량이 나올 것은 이제 없다. 근데 마운트 곡스는 계속 겁을 주는 그런 뉘앙스로 언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물량이 동시에 한꺼번에 모두가 막 삼국지의 유비관우 장비처럼 한날1시에 다 우리가 물량을 다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 먹고 우리가 다 마음을 맞춰서 내놓지는 않잖아요,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좀 적게 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저 물량이 나오면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는 그런 예상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위축되고 겁을 먹어서 매도를 해서, 그게 시장의 변동성으로 다가오는 그런 경우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세에 접어든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독일 정부 이제 그거는 이제 매도 물량도 끝났다는 소식도 있는데, 뭐니 해도 이제 가장 큰 거는 우리의 트럼프. 이 사진 보셨죠? 미국 성조기 앞에서 이렇게 주먹을 쥐고 귀에 피를 흘리는 그런 모습. 지금 이제 아무 일이 없다고 하니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그때 당시 트럼프가 그러면 왜 총에 맞았는데 피격이 됐는데 비트코인이 오르는 것이냐,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트럼프가 평소에 선거 이제 후보로 활동을 하면서 친암호화폐 그런 정책에 대해서 계속 내놔왔고,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당선되면 뭐 암호화폐를 뭐 어떻게 좋게 계속 바꿔나가겠다, 이런 유의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 사람이 당선되면은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도 좋은 영향이 있겠구나,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피격이 됐잖아요. 아시다시피 과거 우리가 대선 후보들 역사상 이렇게 보면은 상대방 그런 세력, 상대방이 아닐 수도 있고 뭐 총격이나 칼부림이나 아니면 뭐 계란 투척이나 막 이런 걸 당했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상승한 측면이 컸다. 그러면 이런 사건을 통해서, 간단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무려 총격이었잖아요. 그리고 실제 맞아서 피도 흘리고. 근데 또 사진 또 멋있게 나왔어. 그러다 보니까 당선이다, 이거는. 누가 봐도 트럼프 굳히기 들어갔다, 이런 분위기가 쫙 퍼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선반영이 돼서 지금 너도 나도 분위기가 완전 반전이 돼서 코인 시세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다.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금리 인하 추세가 돌아선다면 관심 있게 봐야 될 주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 벽은 좀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1억 넘었을 때 그 우리가 전고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거기를 뚫어줄 만큼 어떤 재료가 나와야 되는 건데, 아직은 7, 8월 정도까지는 제가 늘 조금 기대하지 말자, 기대 안 하고 있다가 오르면 좋은 거고, 괜히 기대하고 있는데 안 올라가면 실망하고 멘탈이 약해지니까 아무 기대 없이 지내다가 반감기가 지나면 사람들이 보통 다 많이 잘 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4월 25일이 반감기였는데 지금까지 이제 5월, 6월, 7월 아직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보통 3, 4개월까지 뭐 지지부진할 수도 있다고 가능하면은, 그래도 8월까지는 지나야 가을쯤에 접어들어야
우리가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는데 아직은 그렇게 큰 재료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당연히 그냥 받아들이고 있자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이 사건이 어떤 전환점을 마련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이제 박스권 하단이었어요. 1억 정도가 박스권 상단이었다면 8천 부근이 박스권 하단이었는데 다시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틀은 마련됐다. 명분은 트럼프가 줬다. 한 요 정도로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 반감기를 토대로 보면 본격적인 비트코인 상승장을 7월에서 8월 이후로 보면 될까요? 그렇죠. 우리는 투자자들은 뭐 어떻게 미래를 알 수 있겠느냐, 뭐 과거에 그렇게 움직였다고 미래도 그렇게 움직일 것이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항상 투자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과거의 사이클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과거 우리 사이클을 봤을 때 비트코인 사이클이나 암호화폐 시장의 사이클들을 봤을 때는 항상 반감기가 지나고 1년 또는 1년 반 사이 그 기간은 최소한 있어야 최고점에 도달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그 과정에 그럼 순탄하게 올라가기만 했느냐? 아니란 말이죠. 사람들은 전부 다 지나온 차트를 보면은 와 저렇게 가면 요때 사서 요때 팔면 되겠다라고 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은 엄청나게 수많은 그 변동성과 움직임과 하락과 급락과 고진감래가 막 다 우리를 후려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흘러가는 법이 없어요. 그 안에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우리는 뭐 가을, 겨울 그리고 내년 그냥 당연히 반감기가 지나고 1년 정도, 1년 반 정도를 그냥 생각하고 있자 이거죠. 과거 사이클, 2021년 사이클의 최고점을 돌파하려면은 못해도 연말이나 내년쯤은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로 인해서 그게 좀 앞당겨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8천만 원을 돌파한 지가 꽤 지났잖아요. 반감기가 지나기도 전에 그게 먼저 돌파했으니까 사이클이 좀 빨라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진 추세예요. 예전 사이클보다는 조금 빨라지진 않을까. 그 정도 짐작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도 과거 흐름을 보면은 좀 여유 있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여유 있게 느긋하게 가지고 계시다 보면은 빨리 움직이면 우린 좋은 거고 뭐 아니면은 그래 원래 더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괜찮아 요런 멘탈로 이 시장을 좀 흘러가는 대로 우리도 따라가다 보면은 뭐 좋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불장에는 변동성이 어땠었나요? 우선은 제가 지금 가장 기억나는 게 코로나였거든요. 가장 최근 사이클의 지금 사태하고 비슷한 게 코로나 사태였는데 그때도 반감기가 지나기 전이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때는 부동산, 주식, 코인 할 것 없이 모든 투자 자산들이 급격하게 빠질 때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사람들이 겁을 먹고 모두 멘탈이 붕괴가 되고 이 시장을 떠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한 달, 두 달 만에 다 회복을 해버리고 그 이후에 역사상 유례없는 최고의 상승 사이클이 왔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이 우리가 코로나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장 뭐 6천, 7천까지 하락하더라도 어떤 하반기나 내년에 우리 비트코인 사이클이 4년 주기 사이클, 반감기 이후에 1년에서 1년 반, 이 사이클은 모두가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현물 ETF가 출시됐고 그 이후에 엄청난 자금들이 계속 들어올 거라, 지속적으로 들어올 거라는 건 다 예상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벌써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계속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그걸 근거로 코인 보유자분들은 마음을 좀 강하게 먹고 있다 보면 그 전에 오르면 우리는 땡큐인 거고 나중에 지나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예전에 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비트코인이 2017년도에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 2017년도에 500만 원을 처음 찍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비트코인 전부 다 야 거품이다. 비트코인은 거품이다. 끝났다. 사기다. 폰지 사기다. 이랬거든요. 그때 비트코인 캐시라는 그런 코인하고 이제 하드포크가 돼서 분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하드포크가 뭐지?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하드포크가 되면은 뭔가 시스템적 오류가 생겨서 비트코인은 괴멸할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반토막이 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또 반토막이 났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해 연말에 1,000만 원, 2,400만 원 이렇게 갔단 말이죠. 최고점을 찍었어요. 이런 경우가 또 앞에 두 번이나 저는 겪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어떤 뭐 블랙스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측하지 못한 어떤 악재가 갑자기 터졌어. 그러면 폭락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때 폭락이 있을 때 과연 이 시장에 다 매도를 하고 떠날 것인가? 손절을 하고 나는 떠날 것인가? 아니면 그때 오히려 기회로 생각하고 추가 자금을 투입해서 들어올 것인가? 아니면 기다렸던 분들은 그때 신규로 들어올 것인가? 오히려 이걸 노려야 되는 타임이지. 와, 지금까지 보이는 사람들이 더 빠진다 생각하고 모두가 매도하고 이 시장을 떠나면은 나중에 그 이후에 큰 상승이 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런 괴리감이 들겠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하락은 당연히 오는 것이고 과거에도 그랬다. 내가 이런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신적인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멘탈만 기르면은 투자해서 그래도 성공적으로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나중에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 관련해서 긍정적 이슈 또는 부정적 이슈로 볼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현물 ETF가 1월에 출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자금이 들어온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근데 자금이 좀 들어오기도 했잖아요. 매일매일 이제 날짜별로 이 시장에 얼마의 자금이 투입됐는가 이걸 계속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을 하는데 실제로 계속 자금이 유입되다가 지지난주 7월 들어서 이제 자금이 계속 유출로 전환이 돼서 이제 같이 빠진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본격적인 자금이 아직 들어왔다 하기에는 그 자금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어떤 큰 자산 운용사들이 실제로 펀드, 운용 자금, 그리고 뭐 연금, 그리고 여러 펀드의 이름으로 된 상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구성하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를 몇 프로나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 이게 아직 정확하게 정해져서 물량이 배정받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럼 그게 언제 그럼 주로 이루어지느냐. 과거에 어떤 상품들이 새로 출시됐을 때 그 배정받는 기간을 봤을 때는 최소 그래도 6개월은 지나야 된다. 근데 1월 달에 우리가 출시했으니까 거기에 6개월을 더하면 언제예요? 그래도 7월, 8월쯤은 돼야 된다. 그렇다고 막 본격적으로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천천히 그래, 여유 있게 배정되고 투자금이 점점점 더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했을 때 최소한 그래도 7, 8월은 지나야 자금이 좀 더 본격적으로 유입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되면 당연히 이 시장은 긍정적으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그 마운트 곡삭제 그것도 5만 개 정도 되는 물량인데 만약에 시장에 출시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해왔듯이 그 물량은 소화시킬 수 있다. 왜? 현물 ETF에 지금 자금이 유입된 물량 그래서 새로 보유한 비트코인 숫자를 봐도 한 20만 개 정도 되는 그 개수를 다 매입한 그런 자금력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 마운트 곡스 때문에 겁먹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운트 곡스라는 악재는 이제 없어질 악재가 되는 거죠. 그것도 긍정적인 효과로 될 수 있는 거고 과거에 우리가 2020년에서 21년도 그 상승장이 오기 전에 불씨를 붙인 게 뭐냐면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그거였거든요. 그것을 시작으로 막 여러 호재들이 나와서 비트코인이 시세를 엄청나게 올라줬던 그런 일례가 있었는데 원래는 현물 ETF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또 뭐가 있냐. 그럼 과거에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샀다고 하는 게 호재가 됐으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구글 이런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기 시작했다. 그런 소식이 나오면 또 비트코인에 엄청난 호재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회계 기준이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게 맞춰주는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뭐 손실 처리는 안 되고 이익 처리만 되는 그런 회계 처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손실 처리까지 하게 해주면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함에 있어서 회계적인 부담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게 시행되면은 또 너도 나도 기업들이 이제 법인 자금이 또 엄청나지 않습니까? 개인보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또 많이 사들일 수 있는 그런 활로가 열릴 것이다. 그럼 또 호재가 될 수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게 중국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과거에는 하락의 가장 큰 원초적인 그런 문제거리였는데 더 이상의 중국에 대한 악재는 없지 않습니까? 원체 금지를 했고 채굴 금지도 했고 뭐 보유 금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제어를 했단 말이죠. 규제를 했단 말이죠. 세월이 흘러 그런 규제들이 하나 둘씩 풀리기 시작하면은 비트코인의 호재로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그러다 보면은 코인 활황기가 맞아떨어지는 그 사이클하고 시기적으로 좀 도래를 할 것 같다. 그리고 미국 대선 11월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현물 ETF 유입 자금 배정 6개월 이후 그럼 7, 8월 지나면은 조금만 있으면 또 그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트럼프 이번에 그것 때문에 당선율 올라갔고 그리고 그 시기에 만약에 미국의 어떤 큰 시총 상위 그룹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그리고 현물 ETF의 자금 배정에 돈이 더 들어오고 중국이라는 국가에서 만약에 규제가 풀린다.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홍콩을 경유한 투자는 뭐 허용하겠다라든지 전면적으로 하진 않겠죠. 공산국가가. 홍콩을 경유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뭐 가능하게 해주겠다. 만약 이런 소식이 나왔다고 치더라도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만약 그런 게 그 시기적으로 맞물리면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 뭐 한 번 더 불을 붙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리 인하가 비트코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게 미국 금리 하면 저도 지긋지긋한 게 우리가 작년부터 금리 인하를 외쳐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 인하된 게 없어요. 그리고 파월은
단 한 번도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뉘앙스를 작년부터 비춘 적이 없는데 이제 미국 주식시장 월가에서 계속 그런 기대감으로 해서 언론에도 보이고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리고 시장은 계속 인하를 하겠다는 기대감으로 계속 올랐단 말이죠. 근데 파월은 실제로 금리를 한 번도 단행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동결됨으로 인해서 그게 또 호재로 작용해서 올라온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몇 달 전부터는 우리가 9월을 그냥 잠재적으로 9월쯤에 하겠다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근데 그게 좀 더 빨라질 거란 기대로 미국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빨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실망 매물이 나와서 미국 시장도 잠깐 조정이 왔었고,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그럼 미국 시장하고 도대체 뭔 관계냐라고 하실 텐데, 일단 현물 ETF가 출시되면서부터 이제 미국 주식 쪽으로 좀 더 커플링이 되는 효과가 좀 더 커졌다. 나쁜 건 뭐냐 하면은 예전 디커플링이 있을 때는 미국 주식이 오르면 비트코인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미국 주식이 떨어지면 비트코인이 올라야 되는데, 이번에는 미국 주식이 올랐는데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반대로 미국 주식이 떨어졌는데 비트코인이 같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건 안 담고 안 좋은 것만 닮아가는 지금 현상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좀 의아해할 텐데, 근데 너무 이런 거에 미국 매크로적인 측면을 비트코인에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된다, 금리가 오르면 비트코인이 또 빠진다, 금리가 떨어져야 비트코인이 오른다 끼워 맞추거든요. 막 CPI가 떨어지면 비트코인이 오른다, 올라가야 뭐 안 좋은 상황이 올 것이다, PPI가 오른다, 막 계속 미국 매크로 지표들을 이제 비트코인에 갖다 붙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미국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도 그런 지표를 잘 안 봤거든요. 국내 주식 투자하면서도. 근데 이게 세상이 바뀌고 정보가 너무 빨라지다 보니까 너무 자질구레한 그런 매크로 지표까지도 갖다 붙인다. 근데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그래 도대체 CPI 갖다 붙여, 그럼 어떻게 될 건데, CPI 발표해도 어떨 땐 주식이 오르고 떨어지잖아, 그죠?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것도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바뀌는 게 지표에 대한 주식 시세다. 너무 사람들이 그런 거에 좀 얽매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지 이제 글로벌 그런 매크로 움직임을, 우리가 큰 흐름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정도로 우리가 그 지표들을 참고해야지, 이번에 지표가 떨어졌기 때문에 비트코인 오를 거야, 오르고 내린다,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너무 이게 판단하게 되면은 매번 틀려요.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숲을 보고 저 달을 보고 멀리 보는 그런 안목으로 접근하면서 대충 큰 파도의 흐름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해야지, 이번에 금리 떨어지면 바로 비트코인 올라갈 거야, 이런 식으로 막 동전 뒤집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자, 비트코인을 생각 안 하더라도 금리만 생각했을 때 지금 정점을 찍었다고는 다 알고 있잖아요. 뭐 9월에 내리든 11월에 내리든 연말에 내리든 일단 내릴 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 당장 안 내려서 우리가 뭐 기분 나쁘고 변동성이 있고 비트코인이 만약에 금리를 따라가더라도 안 좋게 흘러갈 경우는 있겠지만 결국은 내릴 금리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큰 흐름을 보자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언젠가 또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고 금리를 내리면 많이 풀리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은 그 자금들이 또 다 어디라고 하겠어요? 주식시장, 코인시장 이렇게 흘러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오를 일이 남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마음이 더 편하실 겁니다. 괜히 너무 CPI, PPI 이런 거를 갖다 붙이고 금리가 당장 내려감지 않으면은 또 시장이 안 좋아질 거고 이런 걱정하다 보면은 하루하루가 그냥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다가 코인에 투자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제가 이제 유튜브나 미디어에 이제 갓 나오기 시작하니까 오해를 하시는 게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코인 한다고 넘어왔구나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저는 주식 투자한 지는 한 20여 년 가까이 됐고요, 지금. 근데 2017년도에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뭐 저 유튜브를 할 이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실제로 제가 투자 활동을 하는 과정, 카페 커뮤니티에서는 제가 2017년도에 처음 비트코인이 100만 원 좀 넘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해 2017년도 활황장 될 때까지 투자 일지, 투자 수익률을 카페에 다 공개를 해가면서 제가 투자를 시작해 왔거든요. 그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2021년도도 제가 투자 수익을 공개했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2년 전부터 조사하면 돈 나와라는 곳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저를 처음 받아들이다 보니까, 처음에도 그랬죠. 저 친구 누구야? 도대체 누군데 네가 이 시장에 들어와서 뭐 코인을 아니 많이 하는 거야?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저는 웬만한 지금 코인 너들보다 코인 투자를 일찍 시작한
주식 투자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코인으로 수익 엄청나게 많이 내신 분들이 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분들의 뭐 뒤지지 않게 수익률은 인증을 했었으니까 뭐 괜히 뭐 주식으로 또 코인이 이슈가 되니까 넘어왔네 이런 프레임을 갖다 붙이는 건 좀 맞지 않다. 예. 그냥 단지 주식 투자를 오래 해왔는 사람인데 코인 시장에도 눈을 뜨고 이것이 새로운 기술이고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는 시장이 될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수익으로 다가올 수 있는 투자 상품이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투자를 시작한 것이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트코인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악의 시나리오요? 일단 트럼프가 지금 총격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럴 가능성은 없는데 만약에 이게 주작이다. 이런 소식이 만약에 출시되면 비트코인 다시 빠지겠죠. 예. 이거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트럼프 사건 이후로 비트코인이 올랐는데 주작으로 밝혀지면 엄청난 악재 충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도 단 1%라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니까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특정 국가에서 맞게 되면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겠죠. 지금은 미국이 주도로 움직이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어쨌든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 시장을 완전 규제하겠다는 식으로 일변도로 나가버리면은 이 시장은 또 잠겨버리게 되는 거겠죠. 왜? 과거 중국이 그랬을 때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 왔으니까. 근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뭐 미국에서 현물 ETF도 출시됐고 미국의 대선 후보들도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뭐 풀겠다, 긍정적인 정책을 시행하겠다라고 계속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와중이니까 당장 그럴 일이 없겠지만 항상 근데 안 좋은 악재는 언제 터졌느냐 하면은 불장의 최고 꼭대기쯤이었습니다. 그럼 생기더라도 내년 이후쯤에 어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악재들이 생기겠죠. 뭘 갖다 붙일지 모르겠어요. 아마 미국에서 이거를 풀어줬는데 블랙록이나 이런 자산운용사들이 막 파생 상품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이거를 또 더 불리고 예전에 우리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자산화 증권 이거를 또 증권화 시켜서 여기저기 막 부실 채권이 될 수 있고 위험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리고 거래소들이 또 부실 채권으로 많이 커질 수도 있고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더 보유를 했는데 이 코인의 안 좋은 자산 유동화 채권들이 또 뭐 시장에 악재로 들어와서 뭐 폭락할 수도 있고 그때 돼서 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과거에도 2017년도도 그랬고 2021년도도 그랬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항상 코인이 최고의 시세를 달리고 있을 때 그럴 때 터졌던 게 이런 최악의 악재였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시기상으로 그래도 내년쯤은 돼서 이런 걱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절 타이밍 잡는 방법과 하락장이 본격화됐음을 알려주는 신호가 있을까요? 그 시기별로 사이클별로 조금 달랐습니다. 그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어떤 데이터들이 없었어요. 물론 코인 시장에 접근한 인원 자체도 적었고 지금은 온체인 데이터들이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그때는 온체인 데이터 같은 것을 우리가 실제 지표로 참고할 수 있는 부분도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작정 보유하고 있다가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가 있었죠. 2017년도에 우리가 특정 제가 이름을 거론하기 그렇지만 박땡땡의 난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금융감독위원장이 거래소 다 폐지시켜버리겠다. 비트코인 다 금지시켜버리겠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주도적으로 코인 시장 폭락을 일으켰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반토막 반의 반토막 계속 하락이 왔거든요. 그때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코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그때 이제 손실을 보고 이 시장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코인 끝났다, 이 시장 끝났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또 비트코인은 살아남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너무 좀 무지했죠. 비트코인에 대한 확고한 소신이 있는 투자자들도 아니었고 개미들이 그저 코인이라고 그러면은 이 시장에 달려들었고 그때 당시에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산 코인이 뭐냐 하면은 리플이라는 코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 싼 게 좋다, 많이 올라갈 거다 이런 생각으로 투자할 정도로 지금 생각하면 너무 무지하고 안타까운 투자 방식이었죠. 근데 이제 유튜브나 각종 교수님들, 학자들, 그런 그 현업 종사자분들이 이제 계속 유튜브 각종 미디어나 이런 데 나오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파를 하시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부족한 지식들, 비트코인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들이 오히려 나의 지식이고 나의 소신이 어떻게 이 투자 철학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도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일부 몇몇이 이런 사업을 주도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는
미국이 주도로 계속 그런 불장이 오게 된 거죠. 2021년도 이후로 끝날 때 또 우리가 폭락이 왔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중국의 영향이 컸다. 근데 이제 손절을 무엇으로 잡을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과거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200주 이동평균선을 깨면 하락이 시작이니까 매도해야 된다. 최고점 대비 30% 이상이면 손절하고 나가야 된다. 121선이 깨면은 손절하고 나가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그것도 시기적으로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시세를 찍었던 그 꼭대기 지점에서 마이너스 30% 되면은 나오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하죠. 121선을 기준으로 삼아도 되고요. 그때는 그 어떤 이평선을 기준으로 삼아도 정답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인을 보유하는 동안 지금이 역대 최고의 시세인가 이걸 판단하는 그 기준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내가 손절을 했는데 털려버리고 그때 이후로 코인이 2배, 3배 더 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내가 만약에 매도를 했는데 코인이 만약에 더 올라갔다.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더 비싼 가격에 주고 다시 사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과정이 상승작이 오기 전에 그런 판단을 하면은 그건 엄청난 큰 실수가 되는 거예요. 내 코인을 다 틀려버리니까. 4년 주기 사이클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대충 생각해도 오케이 내년쯤이라고 생각할 건데, 내년쯤이 왔을 때 뭐 특정 이평선이나 고점 대비 몇 프로나 아니면 온체인 데이터상 어떤 지표들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판단을 해보겠죠.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때 조심하는 측면으로 바라보면 좋겠는데, 지금 자꾸 그런 데이터를 갖다 붙이는 분들이 꽤 많다란 말이죠.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숲을 보고 달을 보는 사람인데, 지금 아직 지구 대기권도 벗어나지 않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우리는 손절하고 이 시장을 나가게 되고 잠시 뒤로 미룰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 좋아, 나오는 것까지 좋은데 다시 살 수 있겠냐는 거죠. 그 사람들은 쉽게 다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또 초창기 투자자고 경험자인데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주식시장 20년 동안 거기 있었는데 본인이 손절한 뭐 다시 올라갈 때 살 수 있는 사람, 개미들이 극히 드물단 말이죠. 대부분은 다 털리고 더 비싸게 사는 경우, 더 비싸게 샀다가 또 하락하면 물리고 또 저 바닥에서 손절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또 코인이 지금 활황장이래. 그럼 또 그때 사고, 그런데 또 고점 대비 뭐 마이너스 30, 내가 샀는데 또 30분 물렸어. 121선이 손절했어. 그럼 또 이 시장을 떠났다가 나중에 보니까 또 2배가 올랐어. 그럼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그럼 또 사게 되는 거죠. 이런 일만 반복하다 보니까 계속 손실만 이어진다. 단 한 번만이라도 좀 그렇게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한 사이클을 그대로 좀 온전히 버텨보시라.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들의 성공 경험을 통해서 다음 사이클, 그 다음 사이클 계속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그 한 번의 성공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로 다가갈 것이다. 과정에서 너무 우리가 이런 뭐 손절을 해야 된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런 것들 다 그냥 내 거인 마냥 다 적용하지 마시고 좀 한번 진득하게 길게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을 계속 사모으는 분들의 투자 방법이 위험하다고 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까요? 그게 오해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걸 좋게 보는 부류가 아니고요. 계속 보유하면서 시세 최고의 활황장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유하고, 하락장이 왔음에도 3년, 4년 동안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유하는 거. 저는 이거를 극히 싫어하고 안 좋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지금은 계속 사모아도 된다라고 저는 입장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숲을 보고 달을 보고 가는 중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년에도 내가 이런 똑같은 소리를 하겠냐? 아니죠. 달라야 되는 거겠죠. 내년에 코인 시세가 만약에 지금보다 2배, 3배 더 올랐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슬슬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표명하겠죠. 그럼 사람들 착각하는 거야. 야, 너 그때 사모으라고 했잖아. 왜 이제 또 팔라라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사이클에서 투자하는 투자자입니다. 제 입장은. 그럼 당연히 상승 사이클에서 이익 실현을 하고 다시 하락 사이클에서 모아가는 투자를 선호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계속 입장이 바뀌었다, 아니면은 계속 어떻게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저는 그게 모순이라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은 비트코인은 파는 게 아니다. 죽을 때까지 들고 가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죽을 때까지 들고 가야 된다. 쉽게 말하면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2사이클 정도 지나면 저는 그 입장에 동의를 해요. 왜? 본인의 평단가는 2사이클 전에 얼마였겠어요? 우리보다 지금보다 2사이클 전이면 몇 배가 안 할 때거든요.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죠. 왜? 내 마음은 푸근하다 말이지.
네가 3천이 되건 4천이 되건 1억이 되건 나는 몇백만 원에 보유를 했던 사람이니까. 이런 멘탈을 자연스럽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코인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거의 불장 최고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 사모으기만 해라라고 하면은, 자, 4년 주기 사이클이잖아요. 자, 활관광 찍었어. 그러면 얼마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겠습니까? 보통 3년은 걸린다고요. 우리도 지금 2021년 이후에 지금 2024년이지 않습니까? 거의 3년 횟수로 3년이 걸렸는데, 그 시간 동안 계속 모으기만 해라라는 말을 하기가, 보유하고 있으라는 말을 하기가 개미들 입장을 잘 모르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3년 동안 마이너스 70%, 80%, 그리고 알트코인들 대부분 95% 이상에 물려서 있는 사람들이 개미들 90% 이상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불장 최고 끝에 샀는 사람들한테 그냥 들고 가기만 해라? 저는 그게 더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하죠. 그때 잘 팔고 잘 팔 수만 있으면은 매도 잘하고 하락 사이클에서 상승 전에 모아가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2019년, 20년에 제가 유튜브를 처음 황현희 씨하고 하면서 그때 비트코인을 계속 모아가라고 했던 주장, 그것들이 영상들이 증거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저를 이제 좋아하시고 이제 불러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 시기별로 저는 입장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오해의 부분이 많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상황은 어떤가요? 이더리움이 이제 얼마 전에 최종 승인이 됐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와, 이제 드디어 현물 ETF가 출시되는구나, 이더리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나오고 있잖아요. 도대체 왜 승인이라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S-1 그 보고서가 뭐 최종 승인이 안 됐대. 이 말장난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은 근데 이 S-1도 결국 이제 승인이 될 건데 언제로 바라보냐 하면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으시면 이미 승인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가장 빠르면은 이미 승인이 났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좀 더 미뤄지더라도 7월, 8월, 빠르면 7월 달 안, 늦어도 뭐 9월 달 안에는 된다라는 의견들이 더 많은데, 그렇게까지 끌고 갈 보고서는 아니거든요. S-1이라는 게. 이달 안에는 최종 승인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돼서 상품으로 출시가 됐다. 그럼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의 예를 들어볼 수 있겠죠. 자, 비트코인 출시가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막상 출시되고 나니까 오히려 코인 시세는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에이, 현물 ETF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자금이 들어오더니 상승을 했단 말이죠. 1억 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자, 이제 이더리움을 우리가 대입해 봅시다. 근데 이더리움은 지금 비트코인하고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살짝 올라왔잖아요. 막상 출시가 됐어. 그럼 당장의 자금이 우리가 비트코인에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엔 안 빠질 거야, 사람들이 다시 오를 거니까 이더리움을 사야 돼 라는 부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류가 있을 수 있겠고, 비트코인 때 빠졌다가 올라갔으니까 좀 기다려 봐야겠다, 이런 부류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 오를 거라는 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더리움도 당연히 블랙락에서 얼마가 들어왔다, 피델리티에서 얼마가 들어왔다, 요런 자금 흐름들이 이제 계속 표시가 되면서 시중에 자료로 돌 거란 말이죠. 그럼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다 칩시다. 물론 비트코인보다 인기가 없다라고 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이더리움 나름대로 이 정도 성과면은 자금이 많이 유입된 거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더리움의 긍정적인 효과는 올 것이다. 이더리움도 결국은 비트코인을 안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일단 비트코인은 우리가 명분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트럼프 이후로. 그러면 자, 이제 대선도 다가오고 시기적으로 다가오니까 오를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맏형인 비트코인이 꿋꿋이 지켜주고 있으니까 이더리움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명분이 주어진 거란 거죠. 근데 현물 ETF가 이제 또 출시가 됐어. 그럼 자금도 또 정상적으로 들어온대. 그럼 그 자금 가지고 뭐 하겠어요? 이더리움 사겠죠, 당연히. 그럼 특정 자산 상품이 계속 산다, 매수가 이루어진다, 그럼 가격은 당연히 오른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그런 현상들로 인해서 시세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많은 거죠. 저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들도 당연히 이더리움이 대장이잖아요. 자, 알트의 우리의 대장님이 저렇게 가시는데 우리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보다는 알트코인들도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ETF가 승인된 후 ETF 자금 유입은 얼마를 생각하시나요? 야, 그건 정말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자금이 얼마가 들어올 것인가, 이것은 또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면 이더리움이 승인됐다라는데 얼마치 살 거예요, 대답하기 정말 애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도대체
비트코인으로 먼저 자금이 많이 유입됐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더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을 투자하려고 기다렸던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따졌을 때 이제 얼마만큼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겠죠. 결국 이기는 쪽으로 우리가 택해야 되는데, 그래도 들어오면 들어왔지 안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 자금은 뭐 우리가 뭐 달러 기준으로 뭐 수십억 달러가 들어왔느니 뭐 이런 게 계속 표시가 되고 하면은 또 모르겠는데, 그 규모가 우리가 피부로 와닿기도 힘들고요. 단지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겠죠. 비트코인 대비 그러면 가격 상승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겠느냐. 그럼 비트코인이 항상 전고점 때 최고점을 찍었을 때 이더리움이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됐느냐 보면은, 비트코인이 2,400 정도 찍었을 때 하나로, 그때 당시에 이더리움은 한 200만 원 근처에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충 그냥 한 10분의 1 정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2021년도에는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을 찍었을 때 이더리움은 한 500만 원 정도 찍었습니다. 비율이 좀 더 줄어들었죠. 8천만 원대 500만 원이면 좀 더 비율이 훨씬 준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1억인데 500만 원 선에서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괴리감이 조금 더 생겼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2억 3억을 갔다고 칩시다. 가정을 할게요. 비트코인이 2억 3억. 그래서 최고점에서 만약에 2억을 찍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과거 8천 찍었을 때 500 정도 갔으니까 2억을 찍으면은 그래도 그 2배 조금 넘으니까 1,000만 원 좀 넘지는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한번 대입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고 그냥 그냥 비율을 따져보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가격 전망 예측 많이 하잖아요. 여기저기 나오면 얼마 가냐 보면 오만 지표들 계산, 수학적 지식, 차트선 다 끄고 해도 그냥 이렇게 대충 이야기하는 게 제일 근거가 있고 잘 맞습니다. 올해 안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은 많이 상승한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정점을 내년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올 연말이 그 과정이잖아요. 지금 단계가 여기고, 내년 최고점이 여기라고 치면은 여기서 이 사이 어디쯤은 될 건데, 그게 어느 정도 시점이 될 것이냐, 이것은 이제 저희 예측하기 힘들죠. 아마 그 과거 데이터들을 보면 항상 연말쯤에 이제 전고점 돌파하고 시세를 시작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한 지금보다 못해도 한 40, 50% 정도는 더 올라있지 않겠나, 그냥 조심스럽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0%, 50% 정도는 연말쯤에 12월 31일 기준입니까? 그쯤은 올라가 있지 않겠냐, 그냥 조심스럽게 의미 없는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반감기 효과는 내년쯤 나타난다고 보시는 걸까요? 반감기 효과라는 거는 그 반감기가 지나고 바로 나타나야 이게 효과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준을 삼는 건 반감기 이후 활광장인 1년에서 1년 반이었다. 이거 그냥 그 기간을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지, 이게 반감기 효과라는 말은 저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반감기는 도대체 뭐냐? 채굴량이 반으로 줄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물량이 줄어드는 거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반감기가 지나야 나중에 코인은 올랐구나, 자꾸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반감기 지나면 코인 오른다, 반감기 지나면 올랐다, 이게 말이 와전되다 보니까 자꾸 그래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떤 반감기 효과라는 단어가 뭐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시간 지나 보면은 뭐 반감기 4월 25일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 효과라는 게 당장 뭐 드러난 건 없잖아요. 단지 반감기도 과정일 뿐이다. 반감기 지나고 무조건 겪어야 되는 그 과정의 일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동님의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어쨌든 수익을 잘 보고 뭐 최고점에 매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최고 활황기가 1년에서 1년 반. 그럼 저도 그 시기쯤에 적당한 선에서 분할 매도를 잘하고, 그 분할 매도 잘한 현금을 어떻게든 지킬 겁니다. 어떻게든. 그러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악재는 분명히 터지면서 그 상승 사이클은 끝나기 마련이거든요. 모든 투자 시장이 그래서 왔습니다. 주식 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래왔습니다. 그러면 그 상승 사이클이 끝나기까지 그 현금을 잘 지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는다 하고 하락 사이클로 바뀌고, 모두가 이 시장을 외면하고 떠나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때, 그게 2019년, 20년처럼 다시 그 상황이 온다면 저는 또 이 코인을 잘 모아가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예전보다 더 많은 코인 수량을 모아서 또 다다음 사이클의 상승 시기에 잘 매도를 하고, 이런 걸 좀 반복하는 거겠죠. 근데 뭐 그런 기회는 예전보다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 과거에는 우리가 조금 무지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3번의 사이클에 이런
큰 상승이 찾아왔는데 다음 사이클, 다다음 사이클에도 과연 지금처럼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이루어질 것인가는 저는 알 수 없겠죠. 너무나 먼 기간의 미래니까요. 하지만 계속 온다는 가정하에 저는 그 투자 방법을 일단 반복은 해 나갈 겁니다. 반복은 해 나가고 생각보다 더 많은 수익률로 다가왔을 때는 그건 기쁨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그래 내가 예상한 수익률보다 낮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를 맞이했네. 이런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 목표는 그겁니다. 사이클의 최정점에서 분할 매도를 잘해서 그 현금을 잘 지키고요. 그 뒤도 안 돌아보는 겁니다. 코인이 빠지면은. 1년에서 1년 반 동안 저는 뒤도 안 돌아올 거예요. 모두가 이제 외면하고 하락해 있는 시기에 그때부터 새로운 이제 모으기 시작하겠죠. 예, 그걸 반복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코인만 투자하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만약에 주식도 폭락하고 코인 시장도 폭락하고 이제 다 같은 자산 사이클이 폭락했잖아요. 바로 그때 저는 또 코인을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상승 사이클이 4년 주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하락한 지 1년 있다가 사더라도 3년을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투자는 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또 미국 주식이 유리할 것인가, 국내 주식이 유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3년 동안 코인만 모으겠다고 주구장창 들고 가는 저는 코인러는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타이밍이 좋은 자산 상품군에 들어가겠죠. 최종 투자 목표는 그겁니다. 지금 제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강조드리는 게 그거예요. 지금은 내가 코인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코인 방송을 하는 거고 나중에 내가 투자하는 자산에 대해서 저는 또 방송을 바꾸고 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상품이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이제 시청 유저가 되는 거죠. 계속 비트코인만 투자하는 분들은 나중에 또 실망할 수도 있겠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외 알트코인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대장이 안 나가면 나머지들은 다 그냥 깨갱하고 지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거래소를 들여다보면 분명히 특정 코인 뭔가 하나는 급등을 해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너무 그런 거에 집착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 코인 커뮤니티에서 누군가 특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샀겠죠. 이건 어떤 시세 조작을 하는 세력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누군가 우리가 모르는 큰 손이 됐을 수도 있겠고 그 관련 업에 있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이 그 자금을 투입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럼 우리가 내부자들이 아닌 이상 그런 건 알 수 없기 때문에 와, 왜 내 코인만 안 올라? 지금 이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2년 전부터 늘 강조드린 게 비트코인만 주구장창 강조드린 이유가 이런 거였습니다. 알트코인을 비트코인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비트코인은 비싸니까 싼 알트코인으로 가야지 막 이런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비트코인은 오름폭, 상승폭에 발끝에도 못 미칠 정도로 꼼짝도 안 하는 그런 알트코인들이 대부분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특정 밈코인, 인기 코인들만 그래도 상승률을 좀 따라오는 추세고 여러분들이 개인들 입장에서 특정 알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소외된 알트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시장과의 괴리감, 실망감 이런 걸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근데 그런 분들에게 뭐 아무런 희망 없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이 시장이 항상 상승 추세로 도입하고 최고 활황기가 다가옴에 있어서 알트 코인들이 안 올라준 적은 없거든요. 그 2021년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때는 2017년도에 인기가 있었던 특정 알트 코인들이 내가 물려있는 가격보다 더 올라줘서 회복해서 내가 나올 수 있었느냐 이걸 판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했던 것도 있고 안 올라준 것도 있습니다. 그게 알트코인의 트렌드가 바뀌어 간다는 거죠. 그럼 과연 올해는 그러면 과거에 잘 올라갔던 게 전고점을 뚫어줄 수 있겠느냐 이걸 판단해 보면 그럼 올해 트렌드는 또 뭐냐 이런 걸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냥 누군가가 좋더라, 야 누가 뭐 사라 했다, 사돈의 팔촌이 뭐 사라 했다, 친구의 형이 뭘 사라 했다 이런 식으로 알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특정 막 문자 오고요 어떤 사기꾼 비슷한 사람들이 막 투자 모집회 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알트코인을 접근해서 물려있고 사기를 당해서 거래소 상장시켜서 완전 폭락해 있고 프로젝트 다 중지되고 이런 코인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죠. 그럼 부분들은 그런 분들은 도대체 주류 알트코인으로 분류가 안 돼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시장이 활황장이 오더라도 여전히 빛을 못 보고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얼마나 많은 알트코인들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 인기 있는 부류, 주류 부류인들은 그나마 시장을 따라가고 중간 정도 부류는 그래도 흐름이 상승으로 오면은 분위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편승은 되는데 전에 올랐던 가격보다 오르지는 않더라. 그리고 마지막 하단 부류 부분의 알트코인들은 네가 오르든 말든 꼼짝 안 하고 계속 죽어 있더라. 이런 현상들이 아마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 투자를 비트코인 투자와 똑같이 보면 안 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과거에는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모든 코인들이 다 그냥 비트코인이라고 칭할 때가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무지했죠. 그래서 모든 코인들이 이거 자산이고 블록체인이고 사라지지 않고 막 이런 비트코인보다 더 빠른 게 나왔대. 비트코인보다 훨씬 저장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나왔대. 와,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게 이렇게 많을 줄이야. 그러면서 알트코인들이 막 출시되고 ICO 붐이 일어나면서 그냥 새로 출시되는 알트코인마다 다 비트코인보다 좋은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이제 코인에 대한 지식들이 쌓일 거 아닙니까? 너도 나도 이제 미디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걸 지식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공부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2021년도 그 사이클에는 또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겠어. 그래, 네 자산 맞아. 오케이. 불변의 자산이야 라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됐잖아요. 근데 여전히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저는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 회사로 봅니다. 저는 오히려 그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어떤 특정 젊은 사업가, CEO, 어떤 회사에서 만든 코인들이란 말이죠.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회사가 하는 사업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코인 프로젝트가 무너졌어. 그럼 그 코인이 살아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 거예요? 없단 말이에요. 제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은 뭐 누가 특정 주체가 없잖아요. 비트코인에는 회사도 없잖아. 이게 사라진다고 가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알트코인은 프로젝트 주체가 사라지면 그 코인 값어치는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뭘로 볼 것이냐? 차라리 그냥 스타트업 회사의 주식으로 보는 게 오히려 지분 없는 주식. 스타트업 회사의 지분 없는 주식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스타트업 회사에 자금을 대주는 거예요. 그 코인을 사줘서. 그러면 그 코인 회사들은 그 자금을 가지고 직원들 월급 주고 프로젝트 개발하고 뭐 홍보 활동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알트코인 그 회사들이 그 코인을 파는 자금으로 홍보하고 이런 데 쓰고 직원들 회사 운영비로 쓰고 심지어는 인간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젊은 스타트업 회사들 그 CEO들 성실히 일 잘하면 괜찮은데 그중 누군가는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술과 뭐 이런 유흥을 즐기고 이런 쪽으로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코인판 투자 자금이 프로젝트로 고스란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본인들 개인 사생활 유흥비로 다 날려버리는 경우가 꽤 있단 말이죠. 실제로 실리콘밸리에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에도 이게 김치 코인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적도 있었고 또 좋지 않은 건 뭐 어떤 특정 뭐 시세 조작 행위를 하는 그런 작전 세력하고 연루가 돼가지고 한번 시세를 뻥 튀겼다가 다 팔아먹고 다 나와서 그 회사가 그냥 없어 사라져 버리는 이런 일도 많다라는 거죠. 이런 알트코인들은 스타트업 회사의 지분 없는 주식으로 접근해가지고 언제 어떻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라져도 우리는 뭐라 할 근거가 없다. 그거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접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수백 개, 수천 개의 알트코인 중에 정말 제대로 프로젝트 하는 회사도 있긴 하겠죠. 극소수로. 그런 회사를 잘 찾았을 때 이제 알트코인 투자가 빛을 발하는 거지. 아무 코인이나 덜렁 사놓고 와 10배, 20배 갈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당장 내일 상장 폐지돼서 없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들한테 발생되지 말라는 법도 있고 실제로 그래서 코인 시장을 떠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상장 폐지가 엄청나게 많이 됐고 상장 폐지되면 다른 거래소로 옮기면 되지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프로젝트가 중단된 코인들이 다른 거래소로 옮겨봤자 누가 그 코인을 사주겠습니까? 그걸 생각해보면은 와 알트코인 진짜 하루아침에 나의 모든 돈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종이 조각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걸 일단 인지하고 접근하셔야 된다. 그 중에서 정말 우리가 흙 속의 진주 그리고 저 산에 땅을 판 다이아몬드 하나 원석을 발견하는 그런 확률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죠. 한때 알트코인 상장 폐지 목록 찌라시가 있었는데 그런 찌라시가 돌게 된 배경과 결국 진실은 무엇이었나요?
일단 말이 최초에 나오게 된 게 어떤 커뮤니티에 이제 상장 폐지 목록이라는 그 코인들이 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나옴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가상자산보호법 시행이 7월 19일인가? 그때로 잡혀 있었잖아요. 이거하고 맞물리면서 사람들이 막 가상자산보호법 정부에서 뭘 시행한다라고 하면은 겁을 먹고 있는 상태거든요. 대부분. 지난 정부에서 코인에 대해서 뭐 규제나 어떤 시행을 했는데 코인에 긍정적인 건 없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이 있는데 알트코인 목록들이 쭉 나왔어요. 그 알트코인 목록에 적혀있는 대상이 되는 코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너도 나도 겁을 먹고 팔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많이 시세가 하락해서 떨어진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그 시기 당시에는 거의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하락해서 빠진 상황이 왔거든요. 근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목 그대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보호해 줘야 되냐. 그 법안 내용들이 주우선이거든요. 예를 들어 뭐 비트코인을 사잖아요. 그럼 돈을 어디에 제일 먼저 맡깁니까? 거래소에 입금을 해야 되겠죠. 그럼 비트코인을 사고 남은 돈, 그리고 안 사고 거래소에 있는 돈은 어디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래소가 지금 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의. 그럼 이걸 누가 주체적으로 이 돈 관리를 제대로 해서 보호해 줄 것이냐. 이 주체자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걸 앞으로 은행이 해라. 거래소 자금 예치는 이제 은행이 관리를 하고 이 예금으로 보고 보호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일단 주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거래소가 코인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온라인에도 많이 보유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지갑에. 거래소 자체 지갑에 그냥 그대로 있을 수도 있겠고, 해킹당하면 너 어떻게 되는 거냐. 거래소 해킹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코인 다 도난 당하면은 너 물어줄 수 있어? 소비자들 보호해 줄 수 있어? 물어줄 수 있냐고, 너의 자금으로. 파산하고 치울 거 아니에요. 예전처럼 마운트곡스처럼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FTX, 마운트곡스 이렇게. 그걸 어떻게 이제 보호할 것이냐. 애초에 조심해라. 코인 다 빼. 오프라인 지갑에 70% 이상 보유해라. 해킹 당해도 조금만 털리면 너그 회사가 그동안 번 걸로 알아서 보상해주고, 오프라인에 있는 지갑에 있는 코인으로 이용자를 다시 보상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해라. 요게 또 주 정책 법안 중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요게 이제 알트코인 상장 폐지하고 비슷한 건데, 일단 거래소 어설프고 프로젝트 진행도 안 하고 뭐 국내에서만 어떤 작전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막 이런 류의 코인들, 이것들 상장 폐지해라. 그걸 우리가 샀을 때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런 코인들은 상장시키지 말아라 이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있다면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서 피해가 없게 없애버려라 이거예요. 더 큰 피해를 막자라는 거죠. 이미 코인을 사서 가지고 있는데 상장 폐지를 만약에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시세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당장 그런 조치는 정부에서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과거에도 해왔던 겁니다. 특정 코인이 프로젝트 개발을 안 하네? 특정 코인이 이상한 시세 조작 행위를 하네? 막 이런 것도 모니터링하고, 코인 유통 물량 이런 것들을 거짓으로 표기하고, 실질적으로 더 많이 물량을 뿌리고, 이런 거 왜 하느냐. 지적되면 그걸 체킹하고,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6개월간 관리해서 상장 유지 이런 사유에 들어갔을 때 보존해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상장 폐지시키는 이런 제도를 그래서 좀 자율적으로 해왔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그거를 제대로 시행하라 이런 내용이지, 갑자기 뭐 이런 조건에 들어가는 알트코인들을 다 상장 폐지 한꺼번에 해라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단어가 주는 그런 오해와 우린 공포 심리와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져서 저는 이번 사태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제가 많이 봤잖아요. 저도 많이 봤는데 갑자기 무슨 코인에 다 명시돼 이 코인 상장 폐지당한다 도망가라 이런 자극적인 코인 유튜버들, 그리고 코인 다 상폐당한다 막 이런 제목으로 나오는 뉴스와 유튜브 썸네일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모든 분위기가 막 그렇게 휩쓸려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코인 가격은 무엇으로 움직이느냐, 매수와 매도세로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너도나도 다 팔고 있으면 겁나서 무섭다고 떠나가는데 당연히 코인 시세 안 떨어질 수 없잖아요. 알트코인들이. 그렇게 폭락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이 된다면 코인 시장에 긍정적일까요? 전체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주기에는 저는 큰 영향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만약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이걸 시행함으로 인해서 거래소가 앞으로 6개월간의 그런 기간이 있잖아요.
상장 폐지와 관련된 그런 법을 집행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특정 코인을 모니터링 했는데 6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이거 봤는데 말을 안 들어. 계속 유통 물량을 더 뿌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표기는 그보다 적게 해놓고 보니까 막 시세 조정 행위가 있는 것 같은데 모니터링 해보니까 계속 이상하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진짜 그 대상에 되는 코인들은 거래소가 포착을 하겠죠. 그 실질적으로 그런 코인들은 상장 폐지 절차를 밟아 나갈 겁니다. 왜? 자율적으로 하니까. 그럼 그로 인해서 특정 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시세가 하락해서 또는 상장 폐지가 돼서 없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상장 폐지가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면은 분위기가 또 이상하게 흘러갈 수가 있겠죠. 와, 실제로 상장 폐지를 했구나. 내 것도 될 수 있겠다. 나도 이게 불안한데? 너도 나도 불안한데? 왜? 여러분들 중에 이 알트코인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고 공부를 하고 빠삭하게 알고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지. 대부분 없어요. 그 코인 뭐 하는 코인이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친구의 형이 사라고 좋다던데? 아니면 야, 이 작전에서 10배 올린다는데? 자꾸 이런 말만 듣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뭐 하는지조차 몰라요. 내가 투자한 그런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투자한 곳이 도대체 뭘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그냥 돈만 넣었단 말이죠. 그 정도로 우리는 해서는 안 될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투자도 아니고 거의 투기에 가까운 무지한 투기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게 된다? 상패당한다 하면은 당장 그냥 무너지는 쉬운 유리 멘탈이라는 거죠. 왜? 어떤 그 코인에 대한 소신이 없잖아요. 알고 들어온 게 아니니까 모르는 거는 더 공포심이 생긴다. 그럼 내 것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날 수는 있겠다. 하지만 거래소들이 그런 뭐 코인들을 갑자기 막 20개, 30개, 100개 이거를 동시에 막 상장 폐지를 하지 않겠죠. 이건 거래소의 그런 이득에 대한 문제도 좀 있는데 뭐 나쁘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거래소도 일단 거래가 이루어져야 그 매출이 발생되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면 괜찮은 코인 프로젝트들을 어쨌든 권고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죠. 그런 기회도 주고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라라고 권고도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됐을 때 이씨 너는 말 너무 안 들어. 그냥 상패 이렇게 해버리는 거지. 당장에 뭐 조건 안 된다고 다 상패시키고 이런 건 아니란 거죠. 실제로 가상자산 그 이용자 보호법 안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정, 권고, 뭐 계속 이럴 기회를 주고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개선에 의무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실행하지 않았을 때 혹시나 상장 폐지되면 이용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재검토를 또 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고 그것을 검토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막 이 법이 시행되면 바로 모든 알트코인들이 막 갑자기 상장 폐지 당할 거야. 이런 공포감을 확산시켜서 막 너도 나도 매도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이참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이 뭐 하는지 좀 공부도 해보시고 그 업비트, 빗썸 이런 거래소 가면은 코인 정보 들어가면 뭐 하는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백서라는 것도 좀 찾아서 읽어보시고 물론 다 좋다라고 적어놓겠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읽어보고 판단하는 거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든 거는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다 같이 좀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여러분 본인의 선택과 그 소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희 같은 어떤 유튜브나 어떤 전문가, 학자분, 그리고 현업 종사자분들이 너도 나도 코인 유튜브에 출연하고 미디어에 나오셔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모르니까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을 거야. 이 100% 신뢰하는 게 저는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튜버들, 미디어들에 나온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는 하되 최종 판단은 내가 한다. 아닌 건 거슬러서 없애버릴 수 있고 맞는 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투자 소신과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는 이런 행동 자체를 좀 지양하시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은 뭐 논리가 맞구나, 근거가 있구나, 팩트를 따져보니까 일리가 있네라고 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시고
너무 무분별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다 이런 건 좀 걸러내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투자에 잘 판단하셔서 바른 투자를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